자,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대승불교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종에서의 화엄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보다 조금 뒤에 등장하게 되는 선종. 사실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도래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홍인 스님부터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집대성하는 사람이 이제 해능 스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 고종 이치하고 그 다음에 측천무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종과 선종 이 딱 두 개만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선종 계열에 속해 있는 천태종을 이해하면 그까지 이해하면 되고, 이 화엄종과 관련해서는 교종과 관련해서는 화엄종 말고는 법상종 그 정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관음신앙, 그 다음에 지장신앙, 그 다음에 문수신앙 정도만 하면 그럼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에 의해서 화엄과 선, 그 다음에 지장, 관음 이 정도만 딱 깔쌈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절에 다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안 하면 매번 그걸 똑같은 이 짓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두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왜 중국에서 대두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화엄 철학이 중국에서 이런 상적상입,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뭘로 보냐면 이 상직에 대한 부분이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역에 보면 대대법이라고, 주역, 우리 태극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철학적인 국기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부적 중에 하나입니다. 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통 이제 부적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벽사, 그 다음에 길한 걸 받아들이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듯이 같이 세트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인, 그 다음에 가장 연원이 오래된 부적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태극이 중간에 여기 이제 팔캐를 쭉 그리고 여기는 거울로 만들죠. 그래서 거울로다가 이렇게 싹 비치면, 그거 압니까? 거울로 비춰지면 뭐든지 다 본신을 드러낸다. 뭔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포박자 같은 데 보면 뭐든지 오래되면 정령이 있고 이 안에는 다 어떤 에너지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보면 꽃도 사람으로 변신해요. 꽃도. 그래서 무슨 국화가 사람으로 변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등 오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사람으로 변신하죠.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서 뭐가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거 못 봤어요? 영화에도 있는데 화피 이런 영화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족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라 하는데 못 외우겠어요. 근데 거울로 비춰보면 그 본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 얘기할 때도 천부인 세 개 그 중에서 거울, 방울, 칼이라더라. 그리고 그 거울을 명도라 그러거든요. 명도, 무속에서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배때기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 안에 비춘다. 이렇게 하는. 근데 서양에서도 이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큘라도 거울에는 안 비치잖아. 걔는 본질이 비치는 게 아니고 걔는 안 비치는 쪽으로.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춰봐야 돼. 거울로 사람들 이게 상태가 어떤가, 이게 메롱인가 아닌가 이렇게 다. 그래서 뽀샵 처리한 것들을 다 잡는 게 옛날에 거울이라고. 그래서 저거 태극으로 만든 이런 거울 같은 거를 쓰면 다 비춰낸다. 이런 이 신성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극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태극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잖아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고, 맞죠?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누가 나한테 약을 팔아가지고 나 그거 믿었었잖아. 또 왜 위에가 빨갛고 아래가 파란 줄 아느냐? 위에 빨갱이들이 있어서. 야, 나 초등학교 때 나 낚였다니까 거기에.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런 거를.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파란색이고 위에 빨갱이들이 있어서 빨간색이래. 나 그런 줄 알았다. 이게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똘똘한데 우리 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좀 얼삥했거든.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그런가? 또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약을 팔더라고. 근데 이 태극이 이렇게 볼 때 요걸 이렇게 딱 그거 보면 여기 시작점하고 여기에 최대점이 동시에 가요. 최대점하고.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하나가 완판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 요걸 이렇게 돌려보면, 그래서 시작과 끝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게 이게 상대성입니다. 주역에서는 그걸 대대법이라 그래요. 대대법이라고. 대립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상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극을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점대기 하나씩 더 그리는 경우 보셨어요, 혹시? 예? 요거는 요 색이지. 이제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면, 이거는 빨간색. 원래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검은색, 흰색으로 그렸어요. 옛날에는. 그 색 칠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검은색, 흰색은 먹으로만 하면 되잖아. 흰색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검은색이 이제 파랑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반대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왕성할 때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가장 왕성할 때 여기서 시작이 돼서 결국 그게 동지 생각하시면 돼요. 동지. 예. 하지부터 기울기 시작해갖고, 하지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동지가 되면, 이게 지뢰 목계거든요. 그러면 맨 아래가 이렇게. 동지부터 양기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역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 점대기 들어가 있는 점대기 들어가 있는 이 태극은 가장 극성한 곳에 사실은 반대가 들어가 있다. 그게 상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즉 상입. 그래서 저런 사고들이 인도에서는 상즉삭임이나 이런 사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이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맹자에 보면 만물계비와 모든 것은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유심론적 구조거든요. 그게 유심론적 구조. 그런 철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위진현학 때 가면 그게 삼연학 그렇게 해서 주역이 이제 또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수나라, 당나라 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싹 끊어내고 현수법장이나 아니면 천태지자대사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지라고 하면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앞에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하루아침에 만들었으면 진짜 천재적인데 사실은 그 앞에 투지폰이 있었고, 그 앞에 더 앞으로 가면 뭐 삐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T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투지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PDF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PD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거 오면 사인해 주세요. 안 그러면 등기 오면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또 다른 거를 딱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만들었어. 그러면 대단하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 다 앞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하나 도약시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태나 이런 현수법장 스님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쉬워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끊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대부분 우리 선배도 아닌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약간 특이하게 공부해서 그래요. 원래 동아시아에 공부하는 방법은 저처럼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불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어느 정도 이상 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서구식 교육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메스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수술해내듯이, 그러니까 한의학 생각하시면, 한의학은 하나의 장기가 안 좋으면 그 장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앞에 장기를 치료를 해줘. 그렇게 해서 그걸 보충해주면 이쪽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서 전체를 다 조화를 보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유기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어떻게든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동아시아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서구 방식은 뭐냐면, 이것들을 다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벽돌 쌓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교육론은 예술적이고, 예술적이라는 게 뭐냐면, 동양화라고 그래봐. 석화 대원군이 난을 쳐. 그러면 그냥 쭉쭉쭉 그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공간 분할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여기 좀 남은 것 같으면 하나를 더 하고, 그래서 여백이 크게 보이게도 하고 작게 보이게도 하고 나름의 공간 배치를 자기가 처리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회성인 거고, 그 다음에 전수가 잘 안 돼, 단점이. 그리고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 시각을 봐야 되고. 그런데 서구 방식은 뭐냐면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쭉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그 다음에 양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도 그렇죠. 어디가 안 좋으면 거기를 치료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장기가 안 좋아, 그럼 거기를 치료하는 거죠. 그 주변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는 분석적인 거고, 하나는 통합적인 거, 하나는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시적인 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식 사고를 가진 그러한 학습 배경하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마구 주워오는 방식을 쓰는 거고, 고물상이지. 고물상이지. 오만 때만 거를 다 넣는 방식을 쓰는 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도 그냥 밑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당연히 인도적인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인도 이전에, 불교 이전에 있었던 뭐 바라문적인 거라든지 인도 수명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찝쩍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불교 이전에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갑골이 어떻게 됐다더라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내가 화엄종의 현수법장을 할 거야. 그럼 현수법장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지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천재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앞뒤를 다 끊어놓고 거기만 딱 보면 대단하지. 근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 이게 왜 이게 되지?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당시에 먹혔지? 그거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플러스 전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섞어서 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주역적인 게 저는 제일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맹자는 당나라 말에 떠요. 맹자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300년간 맹자 없습니다. 존재감 없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도 존재감 없었고, 맹자는 당나라 말에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서라는 개념이 예전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게 당말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자가 약간 종교적이고, 유교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잘 우기고. 종교적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거죠. 호연지기. 나는 호연지기를 잘 알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잘 기르면 우주에 가득 찬다. 그게 뭡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 어디서 많이, 장난이야, 뭐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중에 선종도 이런 비슷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되는데, 직업을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 200가지야. 전 세계의 직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가지, 400가지야. 그냥 정해놓고 그냥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한 500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직업 선택할 때 500가지를 전부 배워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놈은 없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따닥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오차가 날 확률도 굉장히 크죠. 오류 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수정해 가는 거지. 그걸 다 경험해보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예전에 개콘에 나왔던 거잖아, 그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야,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혼자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대박이야. 이소연 같은 사람 진짜 대박이잖아. 우주 혼자 갔다 왔잖아, 이소연이. 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계산하지 않았으면 가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안 가본 놈 계산으로 나온 거야. 전 세계에서 우주로 나간 사람 몇 없을 거거든.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될걸. 몰라.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몇 번이나 출발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깝깝하죠. 근데 그게 맹자의 어떻게 보면 오류인데, 그런 게 나중에 선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재미있는 게, 젊은 사람한테 뭐 경험해 보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래버린다니까. 그걸 경험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가 나에게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해봐. 지금은 그런 시절이에요.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경험해봐. 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도 사실은 맹자의 방식이나 나중에 육조 청담의 방식을 잘 보면, 그 사람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다 연결선상에서 보면, 사실 선호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거는 장자 계열이에요. 장자 계열. 장자하고 청담 계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런 것도 사실 이건 주역적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주역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무진장 높은 경전이거든. 그러니까 유교하고 도가, 도교까지 아울러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책인 것 같지만 진짜 미개하고 알딸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큰 테두리에 세계관만 있을 뿐이지 조밀한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저게 원시 문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게 없어. 근데 그 알딸딸함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근거로 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스님이 되고 싶으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알딸딸한 말을 축약해서 하는 걸 해야 된다. 예언가들도 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어.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격압유력이나 뭐 다 마찬가지. 그냥 알딸딸한 걸 그냥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못 맞춥니다. 그렇게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딸딸하게 뿌려놓으면 나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근거 자료로 그 알딸딸한 걸 해석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석되느냐? 몰라.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에 걸 갖다가 끌어 당겨 쓰는 거지.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럼 거기에 그 말이 진짜 있느냐?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수리부작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국 문화의 어떤 특징입니다. 직거를 만들지 않고 앞에 거의 권위를 비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개변해서 쓰는 방식. 그런 점에서 선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왜? 어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었었어. 보통은 경전의 권위를 가져다가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록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특수 문화들이 있어요.